독서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를 다른 세계로 이끌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책을 읽으라 하였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과거로의 여행과 미래로의 여행을 함께하면 어떨까요? 그 여행을 책 속의 달봉이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주는 책 속의 달봉이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젊은 사람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흔히 어쩔 줄 몰라 허둥대곤 합니다. 특히 좌절을 겪거나 의욕이 꺾이기라도 하면 넋을 잃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를 만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라는 사유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현대 관리 전문가들은 이런 사유방식에 4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점이 어디에 있는가, 약점은 어디에 있는가, 기회는 무엇인가, 외부의 위협은 무엇인가? 성공한 사람은 이 사항의 근거에 형세를 판단하고 도전에 대응하며 기회를 붙잡습니다. 현대의 관리학은 이 방법을 SWOT 분석이라고 합니다.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측면에서 상황을 분석하면 아주 효과적인 전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택했으며 또 이것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성공의 관건은 어떤 문제를 만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사고하느냐에 있음을 조조에게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적고 새도 약한 상황을 돌파하는 방법은 한 걸음씩 천천히 판을 장악해야 합니다. 동안 말년에는 국가관리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도전은 황관들의 권력 독점이었습니다. 황관들이 권력을 독점할 수 있던 내재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매번 외척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어리고 세력이 약한 황제가 황관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사람들 또한 안팎으로 제멋대로 날뛰어 제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쪽 세력이 너무 커지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제형의 책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서로를 견제해야 균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균형이 깨질 때마다 재난이 발생하곤 합니다. 중평 6년 이 취약한 균형이 다시금 깨졌습니다. 한 영제가 죽고 하태우가 조정일에 관여하면서 외척인 대장군 하진이 권력을 장악했고 앞서 영제가 총애하던 황관건석은 그때 이미 상공교의로 병권을 장악해 하진보다 더 큰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황관 집단과 외척 집단이 음으로 양으로 다투면서 모순이 격화되던 시기에 중궁교의였던 원소는 황관 집단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해 하진의 중용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진 집단이 황관건석을 주사람으로써 일단 우세를 확립했습니다. 원소는 황관 집단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반면 하진은 달랐습니다. 그는 본래 백정 출신으로 하태우가 총애를 받고 하진이 벼락 출세를 한 것은 다 황관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시 집단과 황관 집단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태우를 대표로 하는 당권자는 황관 전체를 제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원소는 여러 차례 황관 집단을 모조리 제거하자고 진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때 비로소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후한서 하진전에는 원소 등이 다시 계획을 세워 사방의 맹장과 호걸에게 병사를 이끌고 경성에 들어오도록 하여 태우를 위협하자고 간하자 하진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소는 하진에게 외부에서 병권을 장악할 수 있는 군벌을 수도로 들어오게 해 하태우를 위협하면 황관을 제거할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식자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주부 광릉의 진림은 하진에게 이렇게 간했습니다. 마땅히 빨리 명령해 군령으로 결단하신다면 하늘과 사람이 따를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방책을 내버리고 외부의 도움을 청하여 대군이 도성에 모이는 것은 강자가 영웅이 되어 칼자루를 거꾸로 쥐고 병권을 넘기는 것으로 공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난리를 청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병권을 장악하는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결단해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외부인을 불러들이면 각 지역에 호걸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 주객이 전도되어 그 중에 강자가 주인이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어디서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까요? 그래서 진림은 원소의 의견이 마치 보검을 거꾸로 들고 손잡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도리어 커다란 혼란만 초래하리라 보았던 것입니다. 정근교의였던 조조는 이를 훨씬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삼국지무제기에는 조조가 이를 듣고 웃으며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관들은 예전부터 항상 있어 왔습니다. 단지 군주가 그들에게 부당하게 권력과 총애를 주어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다스리려면 당연 가장 큰 원흉만 주사라면 되는데 이는 옥리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어찌 외부에 있는 군사를 불러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환관을 모두 죽이겠다는 계획은 분명 누설될 테니 결국 실패하리라 봅니다. 조조는 환관의 존재 자체는 정상적이지만 그들의 권력이 너무 커서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의 핵심임을 알았습니다. 어지러운 정치를 해결하려면 제도를 만들어 향후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 될 것이지 환관 모두를 죽일 필요도 없고 나아가 밖에서 군대를 불러올 필요는 더욱 없음을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는 마치 격리가 공금을 유용했다고 모든 격리를 없애고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올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공금을 유용한 격리 직원을 처벌한 후 평소에 자금 관리를 강화하면 될 것입니다. 조조의 의견은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방법이었습니다. 교육으로 설득할 수 있으면 제도적 수단을 적게 쓰고 제도적 수단으로 가능하다면 사법 수단을 적게 쓰며 사법 수단으로 가능하다면 군사적 수단을 쓰지 말라는 것이고 문제 해결은 자신의 강점은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지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의견의 핵심입니다. 기업 경영이 위협에 직면했을 때 다른 사람의 강점을 활용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전략적 대책이지 다른 사람의 강점으로 위협에 대응하거나 아주 커다란 위협으로 작은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대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한 살을 도련의 상처 위에 붙이는 격으로 뒤시를 생각하지 않고 유해한 수단으로 발등에 불을 끄기에만 급급한 어리석은 방안일 뿐입니다. 무엇이 어리석은 방안일까요? 자신의 조직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기어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또 그 일을 넘겨받은 사람을 위해 하지도 못하고 장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조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동탁을 낙양으로 불러들여 국가와 관중 지역의 백성에게 치명적인 재난을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원소가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탁을 불러들인 것은 원소가 내놓은 아주 어리석은 장깨였습니다. 원소는 왜 이런 방안을 제시했을까요? 원소가 멍청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소는 조금도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원소가 동탁을 불러들인 이 사건에 관한 후한사진전의 기록에 원소 또한 본디 도모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원소는 항상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잡으려고 환관과 외척의 틈새를 뚫고 자신의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력이 부족하고 영향력이 작아 아무도 듣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힘을 끌어들이면 자신의 불리한 처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는 원소의 얄팍한 계산이었을 것입니다. 확실히 원소가 사심이 있어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종종 사심이 있을 때 생겨납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리석은 생각은 얄팍한 계산의 부산물로 얄팍한 계산은 항상 어리석은 생각을 수반합니다. 우리는 누가 보아도 분명하게 사기이거나 나중에 분쟁이나 손해가 생길 일을 하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대다수 사람들은 무릎을 치며 이렇게 형편없는 방안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인데 혹시 뇌가 없는 사람들 아니야 라고 힐난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뇌도 있고 머리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결정할 때 얄팍하게 계산기를 두르려 개인적으로 이득을 꾀한 것일 뿐입니다. 일단 얄팍한 계산을 하는 순간 어리석은 생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요직을 차지했을 때면 절대 사심을 가지고 작은 이익을 얻으려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잘못된 판단을 하는 실수를 하게 될 공산이 아주 큽니다. 누군가는 원소가 아니라 동탁이 나쁜 것을 탓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탁과 함께 들어온 군벌로는 정원도 있었는데 정원을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늑대를 집안으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늑대의 야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동탁을 증오할 수 있지만 경솔한 결정으로 아무런 방비도 없이 동탁을 끌어들인 사람 역시 그 허물을 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동탁이 처음 낙양에 들어왔을 때는 정권을 좌우하고 국가를 재난에 빠뜨릴 실력을 근본적으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동탁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원인은 중앙정부의 관료 집단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동탁이 하나하나의 권력을 잡아가는 것을 눈뜬 채 바라보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동탁이 비교적 약했을 때 왜 아무도 나서서 동탁을 반대하지 않았는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천하의 간적이 온갖 악행으로 국가와 백성에게 재난을 끼치는 것을 보고도 상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일까요?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장막 안으로 들어온 낙타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동탁은 장막 안으로 들어온 낙타처럼 단숨에 동안 정권을 뒤집으려 하지 않고 매번 얼굴에 미소를 띠고 조금씩 안으로 밀고 들어갔고 또한 처음부터 장막을 들쑤시는 것이 아닌
장막을 유지 보수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동탁이 그간 환관들 때문에 소외되었던 사대부들을 발탁하고 인재를 선발해 고위직에 앉히고 자신의 측근들은 아무도 발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한 간부 정책의 요점은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동탁의 이 책략은 크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실력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시기에는 아무도 그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동탁을 비교적 잘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동탁이 사용한 책략의 본질은 처음에는 작은 요구로 승낙을 얻고 이후 점차 요구를 확대할 경우 뒤에 큰 요구를 해도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조너선 프리드먼과 스콧 프레이저가 1966년 무압력의 순종과 문지방을 넘어서는 기술에 관한 현장 실험을 했습니다. 한 팀에서는 무작위로 가정집을 방문해 그 집 창문에 작은 간판을 걸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주부들이 흔쾌히 동의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 다시 크고 그다지 어울리지도 않는 간판을 정문에 세울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주부의 50%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다른 팀에서는 무작위로 가정집을 방문해 직접적이고 큰 그다지 어울리지도 않는 간판을 정원에 세워달라고 부탁했는데 20%도 되지 않는 주부만이 동의했습니다. 이 법칙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거나 거절당하는 것이 걱정될 경우 먼저 유사하지만 비교적 작은 일부터 부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상대가 작은 요청을 수용한다면 큰 요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략은 한치를 얻은 후 한 척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으로 이를 낙타효과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이는 만약에 상대가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두렵다면 먼저 들어주기 쉬운 간단한 요구를 한 다음에 좀 더 큰 요구를 하면 훨씬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여학생이 룸메이트와 함께 쇼핑을 가고 싶은데 상대의 기분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낙타 효과를 적용해 쇼핑을 가는 것보다 손쉬운 부탁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언니 미안한데 그 수건 좀 건네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수건을 건네주면 다시금 기금 몇이지요?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두 가지 부탁을 다 들어준 이후에 쇼핑을 가자고 한다면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작은 요구로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 후 다시금 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면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대가 몇 차례 작은 요청을 들어주면 이후의 큰 요청은 훨씬 쉽게 승낙함을 상기하십시오. 중대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작은 요구를 하는 사람들의 속셈이 이 문지방 넘어서는 기술을 사용해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에 주의하십시오. 상대의 작은 요구를 몇 차례 들어주면 쉽게 경각심을 잃고 상대의 수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동탁은 처음 우세를 점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세를 확장하며 권력을 장악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매번 조금씩 얻다 보니 저항은 아주 미약했고 강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국면이 무르익어 세가 확실해졌을 때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관리하게는 돌변보다는 조금씩 변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규율은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으면 곧바로 튀어나옵니다. 만약 찬물에 넣고 조금씩 열을 가하면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무시하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동안의 중앙정권은 마치 한 마리의 커다란 개구리로 동탁이 빙그레 웃으며 대야에 조금씩 열을 가하자 서서히 붕괴되면서도 근본적으로 뛰쳐나올 생각은커녕 몸을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합하면 완만한 변화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돌변은 즉각 반항할 생각을 갖게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완만하게 변화하는 것은 반항할 생각을 잊게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사업 발전부터 국가와 민족의 발전, 크게는 지구의 환경과 인류의 생존 발전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이러한 미비입니다. 이러한 무감각, 마비를 돌파하고 작은 문제에서도 큰 추세를 볼 수 있으려면 뛰어나와야 할 때 반드시 뛰어나와야 합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서도 추세를 보고 자리를 팍차고 일어날 용기와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너무 긴장을 하면 판단이 흐려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조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189년 가을, 동안의 도성 낙양은 자신을 파괴할 서량 군벌 동탁을 맞아들였습니다. 사실 동탁은 청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온 것이 아니라 낙양 관리층이 열정적인 요청을 받은 후 온 것이었습니다. 낙양에 도착한 동탁은 자신의 게임 규칙에 따라 일을 처리했습니다. 규칙은 아주 간단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이었습니다. 황제 대신 백성 태우 등을 죽이는 것이었지요. 동탁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눈에 거슬리거나 앞길을 막는 사람은 모두 죽였습니다. 동탁은 마치 서북에서 온 사냥꾼처럼 활과 창, 칼을 들고 수도로 들어왔습니다.
고위 관료들의 온화한 교양, 예의상의 왕래, 서로 속이는 기만, 암투와 같은 것에 대해 동탁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명함에는 단지 나는 북방에서 온 한 마리 늑대다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삼국지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면 유비는 잘 우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유비가 보여준 눈물은 예술이었습니다. 조조는 감독하고 조절하는 것이 뛰어났는데 그가 관리해서 보여준 것은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동탁은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무력만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말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다 죽인다면 이 방안은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이다. 온화하고 우아한 행동거지에 익숙해 있던 낙양성의 고위관리들은 여태껏 그러한 종류의 인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문에 동탁이란 사람은 학문도 학력도 없으며 배경은커녕 정치투쟁의 경험도 없이 단지 칼과 흉악한 마음만 있었던 것입니다. 동탁은 무력에 의지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의 모든 정치적 이상과 인생의 소망을 실현했습니다. 반면 낙양성에서 과거의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던 고위관리 전문가, 대사, 통치자, 고인은 칼날 아래에 단지 고개를 숙이고 순순히 그를 따랐습니다. 진리는 굳세고 강하지만 서슬퍼런 칼날에서 사람의 목은 취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조조는 황간 집안을 멸시하는 정도였지만 동탁은 무서워했습니다. 쥐가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는 것을 보면 우리는 쥐를 멸시합니다. 하지만 호랑이를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아무리 커도 몸을 돌려 달아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색봉으로 건석의 숙부를 죽인 것을 시작으로 조조는 쥐와 같은 황간 집안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탁은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동탁은 쥐새끼 무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금수였고 그것도 의관을 정제한 금수가 아닌 송곳니를 그대로 드러낸 금수였기 때문입니다. 36개는 도망가는 것을 상책으로 칩니다. 동탁이 조조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효기교의로 임명했지만 조조는 재빨리 달아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국지 연의에는 조조가 칼을 받치며 동탁을 암살하려고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탁을 암살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한 조조는 기민하게 말을 타고 낙양을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사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서에 기재되어 있는 확실한 사실은 조조가 동탁을 피해 도망갔고 동탁이 그를 잡아들이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조는 낙양을 떠난 후 동탁의 추격을 피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흘 내내 달고 성고에 다다랐습니다. 날은 저물고 연일 분주하게 달렸기에 사람과 말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에게는 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솔길을 따라 숲길로 들어선 후 돌고 돌아 마침내 집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 집 주인은 성은 여이고 이름이 백사였습니다. 그는 조씨 집안의 고향 사람으로 아버지 조승의 결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조카가 온 것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곧바로 술과 음식을 준비하고 다정하게 조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좋은 술이 없어서 서촌에 가서 술을 한 병 가져올 테니 기다리게. 이렇게 말하고 총총히 나귀를 타고 떠났습니다. 여백사의 이런 친절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로 인해 한편의 비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후 전경은 삼국지 연의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조조는 오래 앉아있다가 문득 집 뒤에서 칼 가는 소리를 들었다. 조조가 말했다. 여백사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오. 조금 전 떠나는 모습에 잠옷 의심스러운 데가 있으니 가만히 엿들어 봅시다. 두 사람은 몰래 초당 뒤로 숨어들었는데 그때 묶어서 죽이는 것이 어떠냐라는 소리를 언뜻 들었다. 조조는 역시 그렇구나. 만약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반드시 저들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오라고 하고는 진군과 더불어 칼을 빼들고 곧바로 쳐들어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죽였다. 그 수가 8이나 되었다. 집을 뒤지다가 부엌으로 갔는데 그곳에 돼지 한 마리가 묶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진궁이 탄식했다. 맹덕이 의심이 많아 선량한 사람을 잘못 죽였구나. 급히 집에서 나와 말을 타고 갔다. 채 이리도 가기 전에 여백사가 나귀에 술 2병을 사서 매달고 손에는 과일과 채소를 들고 오는 것을 보았다. 여백사가 조카와 진열령은 무슨 연유로 급히 떠나려 하는가라고 물었다. 조조가 죄인으로 쫓기는 몸이라 감히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여백사는 이미 집안 사람들에게 돼지까지 잡으라고 시켜놓았네. 조카와 진열령께서는 하룻밤 묵어가시게 속히 말을 돌리게나라고 말했다. 조조는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말을 채찍을 가하고 그냥 지나쳤다. 얼마 가지 않아 조조는 갑자기 칼을 빼들고 돌아서서 여백사를 부르며 저기 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여백사가 잠깐 고개를 돌리자 조조는 재빨리 검을 휘둘러 여백사를 베었다. 진궁이 놀라 이게 무슨 짓이오라고 하자 조조가 말했다. 여백사가 집에 돌아가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면 어찌 가만히 있겠소.
만약 사람들을 모아 추격이라도 한다면 그 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요. 진공이 죄가 없는 줄 알고도 죽이는 것은 커다란 불의요라고 말하자 조조가 말했다. 차라리 내가 세상 사람들을 저버릴지언정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요. 여시일가의 선량한 마음에 대한 보답은커녕 오히려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사건을 들어 조조의 음험하고 교활한 성격을 평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해로 여백사일가를 살해한 이 사건의 이면에는 성격에 대한 문제 외에 한 젊은이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규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가 다급할수록 익숙함에 의존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조조가 오해로 여백사일가를 살해한 사건을 통해 세 가지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조는 긴장했고 이런 과도한 긴장이 정확한 판단을 방해했습니다. 두 번째, 조조는 암살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훈련과 필요한 전략이 결여된 생활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조조는 여백사일가의 근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솔하게 여시 집안을 들어갔고 여백사 또한 조조에게 집안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정보의 근거에 젊은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 오후에 저는 지방에서 돌아와 학교에 수업을 하러 가기 위해서 서두르다가 택시 뒷좌석에 책 몇 권을 놓고 내리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책이어서 붉은색과 흰색이 섞인 종이봉투로 씌운 데다가 눈에 잘 보이게 바로 옆에 놓았는데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차 트렁크에 두었던 가죽 가방과 그 옆에 있던 눈에 띄지 않았던 물병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은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곁에 두었던 눈에 띄는 것은 잃어버렸을까요? 이치는 간단합니다. 가죽 가방과 물병은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이어서 익숙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붉은색과 흰색이 섞인 봉투는 몸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 아니어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선명한 인상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긴장된 상황에 처하면 중요하지만 익숙한 사물을 아주 쉽게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를 만났을 때 긴장하면 종종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실수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긴장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최대한 자신에게 익숙한 장비와 책략을 사용하고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익숙함으로 긴장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조조로 돌아가 봅시다. 첫 번째, 이번 조조의 탈출은 동탁의 추격을 피해 혼자 몰래 달아나야 하는 생사가 달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긴장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조는 암살 위험이라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고 암살에 대비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조조는 여백사의 집안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여백사도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확실히 긴장이 준비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 오해로 자기 편을 죽인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조조가 암살과 기습에 대비하는 훈련을 받았다면 본래 돼지를 잡으려고 한 행위를 자신을 죽이려고 한 행위로 오해하고 살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차라리 내가 세상 사람들은 저버릴지언정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오라는 구절은 한편으로는 조조의 의심 많고 음험한 성격을 반영하고 이런 성격의 그림자는 그의 일생을 따라다닙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조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고 임기응변이 부족했다는 약점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동탁의 추격에서 벗어난 조조는 사람은 적곳에도 약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조심스레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를 붙잡고 자신의 사업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사용한 책략은 돌파 책략, 보안 책략, 낚아채는 책략이었습니다. 사람이 작은 이익을 따르면 그 이름을 천하에 알리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동탁은 낙양에 남아 부자들을 잡아들이라 명해 죄명을 만들어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는데 그로 인해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또 여포를 보내 선제의 황릉과 공경이하의 묘를 도굴해 값진 보물을 강제로 약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양성에 불을 질러 낙양 200리를 모두 초토화했습니다. 동안개국 이래 200여 년 동안 번성했던 낙양성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동탁의 폭정은 온천하 사람이 이를 갈며 증오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동탁의 연합은 진정으로 천시화질이 그리고 인하를 얻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와 같은 우세를 점하고서도 동맹군 누구도 직접 나서서 동탁을 향해 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싸움의 모형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산 사이에 하나의 골짜기가 있는데 아래는 만길 깊이의 시면이 있고 중간에는 나무로 된 다리 하나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흑양이었고 한 마리는 백양이었습니다. 그 다리는 너무 좁아 양 한 마리가 겨우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양과 백양은 다리 위에서 대치했습니다. 흑양이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 길을 양보하시오라고 하자 백양은 내가 더 급하니 나에게 양보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두 마리 양은 만약 한쪽이 양보하면 양쪽 모두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지만 양쪽 모두 양보하지 않는다면 함께 먼 길 깊이의 골짜기로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체 어떤 양이 양보할까입니다. 판단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유형 정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흑양이 가난한 사람이고 백양이 부자라면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하나의 정보를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 흑양이 막 파산했고 백양이 1억 원의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누가 양보할 것인지 추측해 보십시오. 또는 흑양이 방금 실현을 당했고 백양은 쌍둥이 손자를 얻었다면 누가 양보할 것인지 추측해 보십시오. 흑양이 방금 불치병에 걸린 사실을 알았고 백양은 임원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 누가 양보할 것인지 맞추어 보십시오. 문제는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답은 행복한 사람이 양보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바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더 투쟁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앞길이 순조로운 데 비해 위험이 너무 크면 아무도 모험을 걸고 싸움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부터 두 가지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사소한 일로 늘 화를 내고 걸핏하면 다른 사람과 다투는 사람은 삶의 질이 분명 낮고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두 번째, 잘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은 비교적 온화하고 모험적으로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율에 비추어 각 지역에서 모인 제후들이 동탁과 마주했을 때의 심리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동탁 토벌에 참여한 제후들은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었고 동탁의 행동이 자신의 이익에 큰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면 굳이 모험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자 가운데 국가와 민족, 천하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태를 관망하며 감히 진군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는 책략을 택했던 것입니다. 변수의 전투에서 조조는 전술상으로는 실패를 했고 전략상으로는 승리를 거둔 전투였다. 그럼 여기에서 조조의 변수 전투가 무엇이 진정한 전략적인 안목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래에 서서 현재를 보고 인심의 근거의 미래를 보고 필요를 연구해 인심을 보고 아집을 버리고 수요를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집은 자아에 집착해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아집에는 주로 두 가지 장애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거나 생각하는 것은 한 사람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날에 버스 안이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때 버스에 올라타려는데 차 위에 있는 사람이 빨리 문을 닫으라고 소리치면 분명 화가 나 서둘러 몸으로 밀고 발을 밟으며 기어코 차에 올라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차에 올라타자마자 첫 번째 내뱉은 말은 기사님 빨리 문 닫으세요입니다. 이 짧고 짧은 몇 초 만에 이전과 반대되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급변한 것인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좌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좌석이 있으면 당연히 좌석이 있다는 사고에 비추어 문제를 생각하지 차에 타려는 사람에 비추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를 타면 길을 가는 고통을 모르고 배부를 사람은 굶주린 사람의 배고픔을 모릅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의 눈을 막아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감정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봅시다. 사람이 급해지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옛말에 들어오려 할 때는 느리게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나가려 할 때는 들어오는 번거로움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눈을 가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감정을 소홀히 합니다. 만약 자신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항상 자신만을 보고 다른 사람을 등한시하게 되어 이를 생각하거나 문제를 대할 때 조금은 편협해지고 단편적으로 변하기 십상입니다. 특히 관리를 하면서 가진 것과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람들의 욕구를 이해하기 쉽지 않고 단체에서 벗어나 고집대로 행하다가는 마침내 외톨이가 되어 자신도 모르게 실패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고 주위 사람의 각도에 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는 도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조는 변수의 전투에서 왜 절대적으로 우세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적을 추적하려 했을까요?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추격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자신은 장차 제후 가운데 처음으로 동탁을 향해 진격한 사람이 되어 천하의 이름을 날리고 사람들이 지지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심은 한나라를 향해 있고 모두가 동탁을 증오하는 이 위급한 시기에
용감하게 출격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속 영웅이 될 것이지만 근시안적인 관점에 위축되어 나서지 않는 사람은 결국 민심을 잃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포악무도함을 없애고 질서를 회복해 편안한 환경을 제공받는 것인데 먼저 나서서 백성의 꿈을 실현하는 사람이 바로 천하를 호령할 영향력을 누리게 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아집을 내려놓고 필요로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고 실력을 키우는 것을 원한다면 지금의 출격이 아주 위험하고 패할 가능성이 크더라도 적은 자원과 나름의 작은 계산은 그 시점에서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를 성취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차 강조했지만 조조는 변수의 전투 전에 분명하게 이번 출병이 근본적으로 동탁을 추격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움켜쥐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조조가 출격하자 손견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조씨와 손씨의 사업이 크게 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온갖 걱정으로 앞을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실력 보전만을 생각한 끝에 결국에는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토태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따지는 것은 작은 계산입니다. 천하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고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큰 계산입니다. 큰 일을 하려면 반드시 큰 계산을 하고 작은 계산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큰 계산만 있고 작은 계산을 하지 않으면 위인이고 작은 계산만 하고 큰 계산이 없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큰 계산을 위해 작은 계산을 내려놓은 사람은 고인입니다. 사람마다 작은 계산을 내려놓도록 교육해 큰 계산을 성취하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성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나먼 변방이 아니라 바로 맞은편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없을 경우의 거리입니다. 만약 상대의 마음속에 내가 없으면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상대의 마음속에 내가 있으면 깊은 산속이나 저 멀리 바다에 있어도 찾아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은편에 있으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것은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기억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주는 책 속의 달봉이입니다.